그 늙은 미쳐버렸어.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한대. 아니에요. 내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폭포 뒤에 동굴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저 살아있어요. 눈먼 자가 진실을 보고 눈뜬 자가 거짓 속에 잠든다.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 한 어머니의 귀가 감춰진 죽음의 비밀을 파헤친다. 맛. 민준이 마을로 옮겨진 지 1년이 지났다. 수민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그였다. 마을 이장은 공식 발표를 내놓았다. 사고였다고. 민준이 나뭇가지를 모으다 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났고 바위에 깔렸다는 것이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시신은 옷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다. 수민은 그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들었다. 시신을 발견했다는 상인 최 씨의 횡설수설하는 말투를 들었고 이웃들이 수상할 만큼 빠르게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을 들었으며 서둘러 관을 짜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그녀의 앞 못 보는 눈을 피하는 것을 들었다. 당연히 터져야 할 의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득한 침묵을 그녀는 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린 자신의 심장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아들을 묻으면서 그녀는 자신도 함께 묻어버렸다. 색깔조차 없던 그녀의 세상은 마을 변두리의 작은 오두막 크기로 쪼그라들었다. 낮과 밤이 하나의 끝없는 슬픔의 울림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밥을 가져다 주고 지붕을 고쳐주었지만 그들의 연민에는 두려움이 섞여 배 있었다. 늙은이가 슬픔에 미쳤다고 그들은 속삭였다. 그녀는 바람에게 말을 걸고 불시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러다 꿈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희미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물소리에 잠겨드는 조용한 부름이었다. 하지만 밤이 거듭될수록 꿈은 점점 또렷해졌다. 눈이 아닌 온몸으로 보았다. 얼굴에 차가운 물보라를 느꼈고 썩은 낙엽과 눅눅한 흙냄새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알았다. 아들이 폭포 너머 동굴에 갇혀 있다는 것을. 다쳤고 기력이 없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그녀는 말하려 했다. 처음에는 쌀을 가져다 주던 이웃에게. 그 이웃은 동정어린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조상신에게 기도나 드리라고 했다. 그러다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은 들어주고는 엄숙하게 말했다. 죽은 자의 안식을 헛된 망상으로 어지럽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당신의 슬픔이 크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정신을 집어삼키도록 놔두어선 안 된다고. 마을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이제 그녀에게 날아드는 것은 동정의 속삭임이 아니라 겁먹은 속삭임이었다. 미쳤다. 목소리가 들린다. 재앙을 불러온다. 수미는 혼자가 되었다. 실명 속에, 꿈속에, 그리고 자신의 필사적이고 불가능한 확신 속에 갇혀. 같은 마을에 박지원이라는 노인이 쓸쓸히 생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때 그는 서울 조정에서 빛나던 학자였다. 그의 지성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지식은 겨울 하늘처럼 깊었다. 그는 논리와 질서를 믿었다. 하지만 속종의 궁궐은 음모의 소굴이었다. 충정보다 진실을 귀하게 여기던 지원은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거짓 고발, 빠른 심판, 그리고 이제 그는 수도의 학자가 아니라 신도 잊은 외진 마을의 귀양객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관직도, 존경도, 정의에 대한 믿음도. 나날이 냉소와 쓴 생각 속에 지나갔다. 마을 사람들의 미신을 경멸했고 온 마을이 수군대는 미친 늙은이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 앞에 수민이 서 있었다. 앞 못 보는 그녀의 눈은 그의 옆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지만
온몸에서 절박함과 결연함이 흘러넘쳤다. 학자 박나리, 이 마을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분은 나리 한 분뿐이라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지원은 문을 닫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속 어딘가 진실의 울림 같은 것이 그를 잡아두었다. 그는 그녀를 들였다. 그녀는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울지도 손을 비틀지도 않고 사실을 말하듯 이야기했다. 꿈을 묘사하는 그녀의 정확함이 지원을 소름 돋게 했다. 그녀는 폭포 소리를 묘사했다. 그저 울림이 아니라 주 물줄기가 떨어지는 소리, 아래 바위에 부딪히는 물소리, 왼쪽에서 졸졸거리는 개울소리로 이루어진 복잡한 소리를. 동굴 속 메아리를 묘사했다. 좁은 공간과 낮은 천장을 말해주는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를. 냄새를 묘사했다. 젖은 석회암, 곰팡이, 오래된 인간의 공포가 뒤섞인 냄새를. 지원 안의 냉소가 학자의 호기심과 싸웠다. 이건 다 병든 상상력일 뿐이다. 그런데 그녀가 한마디를 더했고 그것이 그를 전율케 했다. 동굴 입구 바로 안쪽, 물보라가 거의 닿지 않는 곳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어요. 파란색의 꽃잎이 5개, 잎사귀는 작은 손바닥같이 생겼어요. 꿀과 먼지 냄새가 나요. 꿈속에서 그 향기가 느껴져요. 지원은 굳어버렸다. 그 꽃을 알고 있었다. 산에서 산책하다 자신이 직접 발견한 희귀한 산 난초였다. 그의 책에 따르면 수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 흉조라고 적혀 있었다. 오두막에서 나오지 않는 앞못 보는 늙은이가 그것을 알 방법은 없었다. 어떻게도 불가능했다. 논리의 모든 법칙에 반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다. 그녀의 미친 이야기 속에 반박할 수 없고 검증 가능한 진실의 알갱이가 있었다. 긴 달들 만에 처음으로 지원의 내면에서 관심이 깨어났다. 하나의 작은 거짓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렸던 것을 떠올렸다. 여기서는 반대라면? 하나의 작은 진실이 커다란 거짓을 박살낼 수도 있다면? 좋소, 폭포에 가보겠소.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오. 수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찾으실 거예요. 진실은 항상 흔적을 남기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새벽에 지원은 길을 떠났다. 그녀의 묘사만으로 폭포를 쉽게 찾았다. 바위를 돌았다. 그리고 거기에 물에서 보호받는 건조한 틈소에 그것이 있었다. 작고 완강한 파란 꽃. 실제했다. 지원은 굉음을 내뿜는 물의 장막을 바라보며 멈춰섰다. 논리는 우연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직관이 속삭였다. 우연은 없다고. 여기에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것을 풀고 싶어 못 견딜 것 같았다. 이막 돌아온 지원은 수민을 더 이상 미친 사람이 아닌 수수께끼의 열쇠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오두막에 앉았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이성이었고 그녀는 감각이었다. 시신이 들어온 날 무엇을 들으셨소? 지원이 입을 열었다. 수민이 눈을 감았다. 공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공황이었어요. 산에서 굴러오는 산사태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저는 돌 무너지는 소리를 알아요. 외침만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최씨 상인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가장 크게 소리쳤어요. 상한 물건을 팔아넘기는 장수처럼 그의 목소리가 너무 높았어요. 최씨 상인. 지원이 생각에 잠겨 되뇌었다. 지난 1년 사이 설명할 수 없이 부자가 되어 땅을 사들이고 있는 바로 그자였다. 장래는? 학자가 물었다. 관이요. 수민이 망설임 없이 답했다. 옮길 때 너무 가벼웠어요.
제 아들은 튼튼하고 건장한 사내였는데 둘이서 거의 힘들이지 않고 들었어요. 그리고 냄새도요. 수위에서 값비싼 백단향 냄새가 났어요. 그런 향은 최 씨가 가게에서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향을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언제나 쑥만 썼는데. 가벼운 관, 값비싼 향, 횡설수설하는 진술, 세부 사항들이 섬뜩한 그림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나물 캐는 척하며 지원은 마을에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적대적이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눈을 돌리며 과거를 들쑤시지 말라고 우물거렸다. 이장은 마을 일에 코를 들이밀지 말라고 직접 경고했다. 침묵의 벽은 두텁고 차가웠다. 그날 저녁 지원은 누군가 자신의 집에 다녀간 것을 발견했다. 두루마리가 뒤져지고 돗자리가 옮겨져 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밤에는 수민의 창가에 그림자가 얼핏 지나쳤다. 그녀는 보지 못했지만 고양이 같은 부드러운 발소리를 들었다. 낯선 자의 발소리를. 두려움이 박차를 가했다. 지원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서리로 있는 옛 제자에게 전령을 보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다. 민준의 사망에 관한 공식 보고서 사본이었다. 보고서는 수상하리만큼 짧았다. 사고사, 이장과 최 씨 상인이 신원 확인, 당일 매장. 이장의 서명은 진짜였지만 현감의 인장은 조악한 위조품이었다. 누군가 이 사건을 아주 빨리 종결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민준의 죽음은 위장이었다. 하지만 왜? 답은 다시 수민에게서 왔다. 물이여.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떨며 속삭였다. 폭포에서 오는 개울물 냄새가 달라요. 날카롭고 금속성의 냄새예요. 병든 쇠 냄새. 지원은 그 냄새를 알았다. 광석 냄새였다. 사실들을 맞춰보았다. 최 씨가 사들인 폭포 근처 땅, 갑작스런 부, 진실을 숨기려는 필사적인 시도. 그림이 선명해졌다. 폭포 뒤에 비밀광산이 있었다. 불법 은광 또는 금광. 민주는 우연히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죽인 것이 아니라 강제 노역에 처한 것이었다.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알았다. 남은 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 그에게 닿는 것이었다. 그들은 폭풍우를 기다렸다. 풍랑의 굉음을 가림막 삼아 폭포로 향했다. 바위 곁에서 물소리를 뚫고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2명의 경비가 바위 처마 밑에 숨어 있었다. 사흘 후 수도로 발송. 하나가 소리쳤다. 저 동굴한 고집쟁이가 그때까지 살아있기만 하면 돼. 올해는 못 버티겠지만. 우리 알 바 아니야. 다른 하나가 대답했다. 최나리께서 죽으면 골짜기에 던져버리라 하셨어. 아무도 기억 못할 거야. 수민의 심장이 사납게 뛰었다. 바로 그거였다. 확인이었다. 지원은 침묵을 당부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민이 앞으로 나서자 그녀의 지팡이가 돌에 둔탁하게 부딪혔다. 거기 누구냐?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등불빛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도망쳐요. 지원이 속삭였다. 비 쏟아지는 밤의 숲숲 속으로 필사의 추격이 시작되었다.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숨이 차올랐다. 수미는 놀랍게도 자신 있게 움직였다. 소리로 방향을 잡으며. 하지만 추격자들은 더 강했다. 포위망이 좁혀들었다. 쓰러진 나무를 뛰어넘으려던 지원이 발목을 접질리며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나를 두고 가시오. 피하시오. 그가 수민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팔을 부축했다. 그 순간 나무 뒤에서 2 사내가 몽둥이를 들고 튀어나왔다. 최 씨의 경비들이었다. 그들은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추격자들이 바로 곁을 지나쳤다. 어디 갔어 귀신들아.
늙은이 하나에 눈먼 노파가. 상관없어. 이제 안다. 그들이 이미 들었던 목소리가 대답했다. 최나리가 찾아오라 하셨어. 날이 밝기 전에 죽어야 해. 모든 걸 알았으니까. 발소리가 멀어졌다. 지원과 수미는 차가운 어둠 속에 단둘이 남겨졌다. 그는 부상을 입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했다. 들켰다. 희망이 막 피어오르려다 꺼져버렸다. 산막. 절망은 거의 손에 잡힐 것 같았다. 지원은 차가운 돌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이성은 게임이 끝났다고 외쳤다. 다 끝났소.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관아에 가는 게 맞았는데. 어느 관아 말씀이세요, 학자님? 수민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가짜 보고서에 서명한 그 관아 말인가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서로밖에. 그녀의 침착함이 정신을 들게 했다. 지원은 문득 깨달았다. 그들은 눈뜬 세계의 규칙으로 싸우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어둠의 세계, 소리의 세계, 수민의 세계에 있었다. 그들은 눈으로 우리를 샀고 있어요. 그녀가 마치 그의 생각을 읽듯 속삭였다. 들으려 하지만 듣지 못하고 있어요. 폭풍은 그들의 적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음악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들리세요? 발소리. 둘이에요. 개울 따라 걷고 있어요. 반각 후에 여기로 돌아와요. 하나는 위 오솔길에 서 있어요. 젖은 신발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요. 지원은 귀를 기울였지만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싼 소리지도를 보고 있었다. 동굴. 그가 소리내어 생각했다. 입구가 지켜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입구에 둘이요. 수민이 답했다. 안 떠나요. 하지만 다른 소리가 있어요. 안에서요. 둔탁하고 규칙적인 두드림. 곡괭이가 아니에요. 나무로 나무를 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멈춤. 하나, 둘, 셋. 멈춤. 신호예요. 지원이 속삭임으로 외쳤다. 민준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절망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도망 계획이 아니었다. 공격, 계획이었다. 수민 어르신, 당신의 귀가 필요하오. 몇 분 만에 계획이 만들어졌다. 지질학자인 지원과 메아리의 달인인 수민이 경비들의 막사 바로 위, 비에 젖은 진흙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불안정한 바위 더미의 취약점을 파악했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며 수민의 어깨에 기대어 지원은 위로 올랐다. 아드레날린이 발목의 통증을 삼켰다. 그는 필요한 바위를 찾았다. 납작하고 회색빛에 마치 돼지가 오래전부터 놓아주길 원했던 듯 뿌리에 금이 간 바위를. 수민 어르신. 그가 아래로 속삭였다. 왼쪽으로 비켜요, 지금. 앞 못 보는 여인은 순순히 옆으로 미끄러졌다. 한 번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발이 스스로 땅을 읽으며. 지원이 밀었다. 처음에는 침묵.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둔탁한 균열음. 바위가 흔들리더니 두 번째, 세 번째 바위를 끌고 갔다. 땅이 울렸다. 아래서 경비들이 소리를 지르며 튀어올랐다. 횃불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모든 막사의 소란이 밤속으로 흩어졌다. 찢어진 자루에서 쏟아지는 쌀처럼. 달아나요. 수민이 조용히 말했다. 7명 모두 북쪽으로. 그들은 드러난 갱도 입구로 내려갔다. 둘이서. 안에서는 쇠냄새, 젖은 흙냄새, 그리고 수민이 지원의 소매를 꽉 잡으며 멈춰 섰다. 사람이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제 아들처럼 숨을 쉬어요. 구석 끝에 얇은 사슬로 기둥에 묶인 채 30대로 보이는 수척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횃불빛이 그의 얼굴에 떨어지자 지원은 보았다. 같은 광대뼈, 같은 고집스러운 입술의 곡선, 바로 옆에 있는 늙은 여인과 같은. 어머니. 남자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수미는 울지 않았다. 그냥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쌌다. 앞 못 보는 이가 진실을 읽는 그 방식으로. 그리고 오래 침묵했다. 알고 있었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네가 떠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마을 이장과 상인 한복수는 다음 날 아침 체포되었다. 불법 광산, 3년간의 강제 노역, 거짓 죽음,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걸음걸이로 거짓말을 읽어내는 한 앞 못 보는 여인 덕분에 박지원은 상세한 고발 서류를 작성해 급사편에 수도로 올려보냈다. 이 사건이 바로 그의 궁중복권을 이끌어냈다고 전해진다. 수미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그녀의 창에는 동이 틀 때까지 불빛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모자가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떤 말들은 남의 귀에 닿을 필요가 없다. 끝.